네, 안녕하세요. IJ 금융의 정석 실전편 상업용 부동산 케이스 스터디 7번째 시간이고요. 7-3이라고 쓴 거는 신한서부 T&D 리츠 관련이 지금 파트 1, 2, 3로 3개로 가고 있어서 7-1, 7-2, 7-3으로 썼어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신한서부 T&D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신한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산인 인천의 스퀘어 원 쇼핑몰을 했고요. 오늘은 파트 3로서 용산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 이렇게 생긴 호텔 아시죠? 요 위에 인피니티 풀 있는 거, 이 녀석의 A동, 요거만 지금 A동만 매매가 됐거든요. A동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항상 말했지만 투자 설명서를 참고한 거고요. 필요하신 분은 투자 설명서는 공시돼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대치 투자 관련 정보가 얻기가 어려운데요. 요즘에 계속 리츠가 많이 생겨서 어쨌거나 좀 공시된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얘기는 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지금 처음에는 3호 조달, 공모가 아니죠. 3호로 형태로 1,409억을 모아서 대출금 1,930억을 모아서 처음에 스퀘어 원을 샀어요. 스퀘어 원, 그러니까 인천 쇼핑몰을 샀고요.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아까 3호도 했지만 3호 약간 더 하고 이제 드디어 공모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리츠를 하나 더 투자했어요. 그 리츠가 무엇이냐? 바로 투자한 게 아직 할 예정이죠. 예, 지금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A동 그랜드 머큐어 호텔을 매입하기 위한 자리치에도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할 예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총 자본금 2,798억 원으로 스퀘어 원을 직접 소유하면서 대출도 받았고, 그리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리치에 대한 보통주 100%를 결국은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신한서부 T&D 리츠가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 리츠는 일단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요. 그랜드 머큐어 레전 호텔이고요. 사실 이 호텔은 되게 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대체 투자 관련 정보들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다들 회사 내에 있고 밖으로 빼낼 수는 없는 좀 컨피던셜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보긴 했지만 이렇게 밖으로 막 빼내면 전 잘리겠죠, 회사. 그래서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리츠가 많이 생겨서 오피스들은 많이 했지만 또 호텔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녀석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국내 호텔이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다시 반등했는지, 이런 퍼포먼스 관련 자료들은 리츠가 생기면 사실 알 수 있을 거여서 이번 리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비드-19를 거쳐서 2020년을 거쳐서 이런 호텔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 자료가 있나부터 궁금했는데 이 그랜드 머큐어가 이제 리츠가 된다고 해서 그런 거 볼 목적으로 좀 자료를 찾게 됐어요. 네, 보시면은 그랜드 머큐어고요. 이거는 여기 A동이 여기고 여기 용산 전자 요거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딱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KTX 용산역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예, 이 녀석이죠. 예, 그렇고요. 보시면은 이 전체는 2007년 7월에 준공됐어요. 지금 드래곤시티 전체에 대한 거죠. 전체 면적이 56,000평이고 그랜드 머큐어는 13,000평. 예. SDC는 아마 서울 드래곤시티일 거예요. 전 용산 드래곤시티로 썼지만 실제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드래곤시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32층짜리고 객실은 1700객실, 엄청 크죠. 네. 600객실 채우나? 여의도 콘랜드가 600인가 700? 650? 이 정도 객실일 거예요. 엄청 큰 건물이 그 정도인데 1700이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거고요. 호텔 기준으로는 그랜드 머큐어 레지던스 202실이 매매 목적물 A동이고 옆에 B동이겠죠. 이비스 스타일 비즈니스 호텔 591실, 그리고 노보텔 수트 호텔 리조트 40층 40 같은 건물, 이게 C동이겠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3개 동이 있고 A, B, C동이 있고 이번에 매매 목적물은 A동이에요. 스카이브리지도 있지만 스카이브리지는 아마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내부 구성을 볼까요? 네, 보시면은 그랜드 머큐어 레지던스 호텔이 이게 이제 A동이 그랜드 머큐어 레지던스 호텔이고요. 용산 서울 드래곤시티는 연면적 56,000평이고 국내 최초 대형 호텔 플렉스. 호텔 플렉스 뭘까요? 플렉스하다는 그 플렉스인가요? 설마 아니죠. 그 플렉스는 F죠. 그쵸. 복합 자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멀티플렉스 할 때 그 플렉스겠네요. 죄송해요. 자랑하는 플렉스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 같나? 넘어갈게요.
용산 드레오시티는 3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그림은 좀 헷갈렸지만 이게 좀 더 보기 쉽네요. 그리고 스카이 킹덤, 저는 왜냐면 이 맨 위에 수영장 되게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자꾸 이걸 얘기하게 되는데, 스카이 킹덤은 어차피 대상이 아니고 그랜드 엠버서더랑 부대 시설, F&B 쪽, F&B 푸드 앤 베버리지죠. 네, 이쪽이고요. 이비스 스타일이랑 뭐 부대 시설 여기 좀 더 크게 있고, 이 오른쪽 C동은 노보텔 수트, 노보텔 엠버서더, 뭐 컨벤션이랑 이런 게 쭉 있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번엔 A동인 거죠. A동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랜드 머큐 레지던스 호텔 객실 202실과 그랜드 머큐 레지던스 호텔 프론트 및 로비, 이거 당연히 있어야죠. 독립적으로 쓰려면. 그리고 부대시설, 웰리스, 센터, 레스토랑, 직원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각각이 아마 각각이 좀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게 세동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뭐 그죠? 같은 내용이죠. 레지던스가 10,000평. 저희 거로 치면은 저희가 13,700평이니까 그 중에 뭐 대부분이 10,000평이 레지던스고 3,000평이 부대시설이고 F&B는 500평. 일부 극소죠. 네,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거는 이번에 매매 목적물이 아니고요. 위치 및 교통. 뭐 용산이가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대체 투자나 투자하면은 이제 광역부터 약간 점점 가까워지는 주변까지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하게 된 거고요. 제가 한 게 아니죠. 한 걸 가져온 거죠. 투자 설명서 걸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서울시 용산구는 3대 업무 공역이 CBD, YBD, GBD. 그죠? CBD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리고 YBD는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고요. 요 세 개 지역의 뭐 중심부, 나름 용산이면 요 세 개의 지리적 중심이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그렇대요. 그래서 주변에도 또 용산 업무권역, 서울역 북부역 세권도 있고, 공덕, 마포, 상암권역 등 주요 업무권역, 인근 주거단지, 배후 수요 등 풍부한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대. 일단 뭐 지리적으로는 중간이긴 하죠. 그래서 좀 장점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대중교통이 뭐 지하철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사실은 좀 불편하긴, 용산 가기가 막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호텔이면 자차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러면 또 뭐 중간 위치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이거는 오피스도 아니고 주거시설도 아닌 호텔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 어떤 관점에서 지리적인 장점을 봐야 될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리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안 좋아가 주로 오피스나 주거의 관점인 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 녀석은 뭐 주변에 CBD, GBD, 용산, 서울역생권, 마포 공덕권 뭐 많이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지리적 중간이니까요. 그리고 인근 배후시설 및 뭐 교통시설 또 볼까요? 보시면은 용산역과 직접 연결돼 있대요. 용산역과 용산역이랑 직접 연결.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다시 앞으로 가면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가봤지만 이게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고 인근 신용산역 4번, 신용산역 4호선이죠. 4번이래요. 효창공원역 어디 있어요? 효창공원역이. 그리고 통해 주요 거점으로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용산철도 정비창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저희가 사이트가 여기에요. 지금 용산 정비창 지구는 여기죠. 바로 앞에 개발하고 또 인근에 용산, 동부, 서부, 효창, 마포, 공덕 등 배후 주거지역, 그냥 주거지역 있다 이거죠. 있는 거고, 용산현대 아이파크몰, 신라면세점, 리테일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역에 있죠. 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아이파크몰 여기 있죠. 있다는 거고요. 뭐 한강뷰도 가능하고, 모든 호텔 객실에서 시티뷰 또는 한강,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한강뷰, 이쪽은 시티뷰고 뭐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앞에 큰 건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앞에 큰 건물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옆으로 길게 있어서 시티뷰 아니면 한강뷰가 가능하다. 그리고 앞에 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개발계획, 항상 개발계획은 뭔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그런 거죠. 보통 업사이드 포텐셜을 왠지 여기서 찾곤 하는데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또 너무 여기다 힘을 주면 안 되겠죠. 네, 보시면은 그랜드 머큐 호텔의 용산 지역은 다수 개발이 예정돼 있대요. 네, 아까 용산 정비창 지구 바로 앞에 있었죠. 어마무시하게 넓은 정비창 지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 5번 여기죠. 공원 여기도 언젠가는 되겠죠. 엄청 크게 될 거고,
그리고 신분당선 GTX AB 연장이 4번 이쪽으로 온대요. 오, 그래요? 신기하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재개발, 여기 앞에 재개발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아직 한 건 아닌데 하려는 뭔가 많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3번 용산 파크웨이 4구역 어딜까요? 이거는 여기네요. 여기 전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용산 파크, 이거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 용산역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기 엄청 높은 건물들이 이 방향으로, 아랫 방향으로 쫙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건 있죠. 네. 깜놀할 만큼 정말 용산 많이, 신용산역 쪽 많이 개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파크몰 앞에가 엄청 개발됐더라고요. 네.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구역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용산이란 곳이 큰 개발 호재는 있는 곳이고, 당연히 크죠. 면적 자체가 미친 듯이 넓으니까 이 개발하는 곳이 그렇고, 드래곤시티 호텔 입장에서는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는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엄청난 호재들은 주거시설, 아파트, 주상복합이었으면 사실 이런 호재들이 더더욱 강하게 다가왔을 텐데, 호텔이라는 면에서 뭐 많이 주변에 뭐 거주 지역이 많아지면 당연히 낙수 효과는 아니지만 뭐 호텔 이용객이 늘어날 거고, 뭐 앞뒤가 깨끗해지면 좋은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주거 시설이랑은 또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상기 개발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은 용산은 뭐 대표적인 지역이 될 거고, 본권 배후 수요는 큰 폭으로 확충될 것이다. 그쵸? 뭐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주변이 좀 안 좋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고요. 인근 배후 업무 주거지구는 볼까요? 이거 또 CBD 얘기하겠네요. 그쵸? 인근은 3대 업무 공역 중 CBD랑 YBD의 중간 지점. 사실은 CBD, YBD, GBD까지의 3개의 중간 지점이기도 하죠. 지리적으로는. 하지만 지하철이 그렇게 막 연결되고 있진 않아서 일단은 CBD와 YBD의 중간 지역이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교통수단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또 종로, 강화문, 서울역 등 관광객 수요랑 면세점 수요도 본권 자산의 주 수요층이래요. 그리고 호캉스 컨셉의 국내 호텔 패키지 여행을 지금 인구 늘어나고 있으며, 인근 주거 지역인 용산, 공덕은 진짜 주거 지역이죠. 용산, 공덕, 마포, 여의도, 동작에 고소득층이 있나 봐요. 수요도 즉각 증가 추세에 있대요. 그래서 뭐 인근에서 그냥 놀러 오나 보죠. 인근 이런 주거 지역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호텔이 있으니까, 사실 드래곤시티 호텔 이렇게 있고 요 위에 막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은 가보고 싶잖아요.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죠. 코로나도 섞여 있고 그래서 못 갔지만, 어쨌거나 한 번은 가보고 싶어 수요만 해도 주변에 주거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면은 그것들도 또 잠재적인 수요일 테니까요.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러고 뭐 CBD, YBD 쭈루루 이런 게 있다 보실 거고요. 뭐 용산역 권역은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엄청 예쁜 아모레퍼시픽 건물 있죠. 속 안이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되게 신기한, 나중에 부자 되면 이제 가지고 싶은, 하지만 전 현세는 못 가지겠죠. 뭐 그러지거나 좀 소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빌딩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입 가격 및 거래 사례, 거래 사례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죠. 감정평가를 했고요. 감정평가에서 뭐 가중평균을 했다고 간 것 같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서울 그랜드 머큐어가 제일 감정평가에서는 1615억, 그리고 동인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1686억, 그래서 에버리지로 1650.5억으로 감정평가액을 했대요. 네. 그러고요. 그래서 매입 가격 적정성을 한번 보고자 한 거죠. 가격이 지금 1650.5억이죠. 그럼 저희 매입한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까 보시면은 1651억 매입가요. 1651억에 샀죠. 1651억. 딱 이거 그냥 정말 이 가격에 샀네요. 반올림한 가격으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감정평가액이 절대적인 매매가액을 뭐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가격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정이 뭐 1651억인데 2000억에 사고 이러면은 그럼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감정평가도 나름의 감정평가 룰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접적인 제3의 기관의 가격이 보증은 하지 않지만 객관성을 한 스푼 추가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사를 보는데 거래사는 사실은 애매하죠. 뭐 바로 옆에 아파트였으면은 옆동이 아니죠. 옆집, 윗집, 아랫집 거의 완전 직접적인 비교 사례가 있지만 오피스 같은 경우 옆동, 옆에 옆동 물론 건물 크기가 다르겠지만 일부 보정하면은 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호텔은 그렇지 않잖아요. 멀찍이 있죠. 명동에 있는 거랑 사실 용산에 있는 거랑 뭐가 뭔지 사실 수요층도 아예 다르겠죠. 그렇죠? 명동권, 동대문도 용산 예를 들어 저 서울에 사는 저는 용산 그랜드머큐어는 궁금해서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 곳인데 명동에 있는 거는 동대문은 주로 외국인들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딱히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메인 수요자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목적 수요가 좀 다를 거여서 비교하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워낙 비교할 게 없으니까 비교한 것 같고요. 대충 뭐 200실, 400실, 500실 정도고 중국 연도도 뭐 나름 중국 연도를 비슷하게 거래사를 잡았네요. 그래서 매매가를 보시면 뭐 1000억대 대부분 얘는 730억 평당가로 보면은 보면 1000만, 1200만원, 1700만원, 2400, 1900만원. 오, 객실 가격 연면적 평당가는 좀 낮네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 개수가 객실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객실당 단가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 번씩 비교해 볼 가치가 있는 단어긴 해요. 그러면 8억, 3억, 3억, 4억. 객실당 단가는 이게 비싸죠. 객실 수가 적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면적당 단가는 낮은데 객실당 단가는 높다는 얘기는 객실의 면적이 크겠죠. 네, 그런 거고요. 책임 회사는 서부 T&D고 이왜 ACC5R은 뭘까요? 왜 서부 T&D가 이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임대 형태는 최소 보장 변동. 그 얘기는 미니멈으로 얼마를 깔아주고 올라가면 변동으로 간다는 거고요. 연임대료가 고정임대료가 아니네요. 맥스 97억 원 총 매출의 40%로 막아놨대요. 근데 최소 보장 변동 일단 이 단어로는 느낌상은 최소 얼마는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뭔가 실적이 올라갔을 때 그거를 쉐어해서 얘랑 서부 T&D랑 나눠 가지는 일단 밑단은 막아주는 뭐 그런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구조일 걸로 추정돼요. 그래서 캡레이트는 5.38%. 캡레이트 항상 많이 나오죠. 캡레이 맨날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부동산 가격 매매가 대비 향후 1년 NOI Net Operating Income을 계산하면 이게 캡레이트라고 하죠. 예, 그러고요. 이게 5.38%다. 결론은 우리가 100억의 부동산을 샀으면은 첫 해에는 5.38억 원을 벌 걸로 예상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에셋 뭐 수익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총자산 수익률 ROA 같은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럼 거의 끝나가는데 서부 T&D 한번 볼게요. 서부 T&D는 어떨까요 지금? 서부 T&D부터 봐서 이 매출을 보려는 거죠. 사실은 전 지금 아까 처음에 그랜드머큐어를 가지고 뭐 공실률이나 객실 점유율, OCC 이런 거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부 T&D가 그랜드머큐어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IPO 하면서 넘길 예정이니까 당연히 서부 T&D의 실적이 그랜드머큐어의 실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서부 T&D를 본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넣은 건 아니고요. 서부 T&D를 보시면은 관광 호텔을 보면 매출액은 최근 406억으로 전년도 787억 원 대비 48.4% 하락했네요. 그쵸? 2020년이 어쨌거나 코로나 이펙트가 컸죠. 2020년 3월이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직격탄을 먹은 시점이니까요. 2020년 실적 자체가 코로나를 뭐 거의 3월부터 먹었으니까 3월 그대로 반영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호텔은 매출액은 48.4% 하락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있죠. 2020년, 2019년의 매출액은 406억, 787억 그래서 하락을 했고요. 그 수입을 보면은 뭐 그대로 하락했죠. 객실 시급률 수입이 메인이니까요. 그대로 하락을 했을 거고 목주르륵 이슈가 있을 거죠. 그래서 뭐 손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대신 볼까요? 이제 이게 좀 궁금하죠. 2021년은 살아났나? 그럼 2020년과 반기 기준이다 보니까 전년 상반기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충격타를 먹은 2020년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이 그래도 소폭 상승했네요.
그쵸? 205억 원 정도 됐네요. 205억 원이고, 이게 그대로 만약 곱하기 2가 된다고 하면 1년 동안에 한 410억 원 정도의 연 매출이 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2020년 406억 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충격은 매출액이 한 50% 하락했다.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네요. 그런 느낌이고, 그랜드머큐어 매출, 지금 앞에 거는 서브 T&D 전체 호텔 쪽 매출이다 보니까 아까 A, B, C동 세 동 전체에 대한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엔 A동인 그랜드머큐어만 보는 거고요. 사실은 비슷하겠죠. 그게 A동은 잘 나가고 BC동은 개박살 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볼까요? 서브 T&D는 계약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출 연동 방식으로 지급하나 최소 보장 임대료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최소 보장 임대료는 월 약 8.1억 원. 그럴 거죠. 아무리 실적이 개박살 나도, 개박살은 좀 오피셜하게 그러나요? 많이 박살이 크게 나도 월 8.1억 원은 무조건 준다. 서브 T&D가 이제 리츠한테. 그래서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이거 이제 업사이드를 좀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서브 T&D는 실제 호텔을 운영해서 우리한테 8.1억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서브 T&D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5억을 버는데 우리한테 8.1억을 주면은 매월 3억 원씩 마이너스가 나겠죠. 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런 마이너스가 난다면 서브 T&D라는 회사 자체에 약간 크레딧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결국 얘네가 디폴트 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서브 T&D 자체한테 받는 그러니까 서브 T&D를 통해서 매출이나 이런 숫자의 안정성을 다 얘를 통해 보강을 했는데, 서브 T&D가 만약 디폴트가 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매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T&D가 아주 중요한데, 결국은 기왕이면 서브 T&D가 우리한테 8.1억 원 이상을 8.1억 원을 주지만 서브 T&D도 더 잘 벌어서만 9억 10억을 벌고서 우리한테 8.1억을 줘서 마이너스 먹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면은 서브 T&D가 방하지도 않고 더 좋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매출 추이는 지금 8.1억 원, 월별 8.1억 원 수준인데, 지금 실제 매출은 쭈르륵 해서 에버리지 쳐보면은 9.4억 원, 평균 9.4쯤 된대요, 월. 그래서 둘 사이인 1.3억 원 정도 월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 서브 T&D, 그랜드머큐어 매출이 조금 더 나서 서브 T&D가 버틸만 하다. 근데 사실 이건 그죠. 일단 이 단어만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잖아요. 그랜드머큐어가 9.4억 원의 월 매출을 내고, 근데 실제 매출을 내려면 운영을 하려면 제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제반 비용을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8.1억 원을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사실은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완전 버퍼 13%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매출이 제가 지금 이 디테일한 단어를 못 봤지만 평균 매출이란 게 실제 직접비 이런 거 제외한 NOI 개념이든지 그렇다면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얘기는 디테일하게 없어요. 단어가 매출이잖아요. 단어가 매출이면은 코스트 차감 전일 텐데, 그럼 약간 여전히 서브 T&D가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호텔 매출 실적 추이 2분의 2네요. OCC는 어큐펀시, 객실 가동률을 의미해요. OCC는. 그래서 OCC가 예를 들어 100개 룸이 있는데 오늘 80개 룸을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어큐펀시 레이스는 80%죠. 네,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OCC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2021년 10월 중에는 92% 많이 살아왔네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평균 개념으로 했는데 OCC가 지금 이쪽은 70% 되겠죠. 70% 이상 되고 2021년이 이쪽이네요. 2021년 지금 작년 여기가 4월이죠. 3, 4월에 거의 40% 수준까지 50% 이상 급락을 했고, 이후에 7월에 또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작년 7, 8월에는 거의 한 75%까지 갔어요. 그러고서 지금 열심히 흔들리고 있고, 열심히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좀 월별 그래프로 가져와 보면은
주말 평균, 월 평균, 주말 꼭 주말을 볼 수는 없겠죠. 주말이 당연히 높겠죠. 월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뭐 이런 느낌, 이거 55겠네요. 55% 이런 식으로 월 평균으로는 이런 느낌이면은 아직 한 뭐 50%, 55에서 60% 사이가 나오겠네. 에버리지가 그 정도 수준이고요. 주말에는 뭐 거의 80%까지도 갔다.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고요. 레브파는 사실 레브파가 더 중요하긴 해요. 레브파가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ADR이란 게 있어요. ADR이란 게 평균 그 숙박료, 객실당 숙박료. 그래서 ADR은 객실이 예를 들어서 아까 100개가 있고 객실당 뭐 5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에버리지, 그리고 지금 객실이 50%만 운영된다고 쳐요. 그러면 50개 객실인 거죠. 결국 그러면은 매출은 지금 50개 객실에서 50만 원이 나잖아요. 그럼 ADR은 전체 객실 기준, 100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만 원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만약 100개 객실이 100개가 다 돌아갔는데 50만 원씩 받았으면 ADR은 에버리지는 5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쵸? 이렇게 될 거고, 현재 50% 들면 25만 원이다. 그런 느낌인 거고,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OCC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개의 곱은 결국은 OCC 곱하기 ADR이 레브파인데요. 레브파는 결국은 객실 하나당 매출액을 말하는 거죠. 아니죠. 죄송해요. 완전 반대로 말해요. ADR은 50만 원인, 객실당 50만 원, 이게 그냥 ADR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계산한 25만 원이 레브파네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결론은 OCC랑 ADR, 결국 객실, 평균 객실 요금은, 그러니까 OCC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ADR을 그대로 놓고서, 그러니까 평균 뭐 객실 50만 원이면 놔두고서 OCC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겉보기 OCC를 올리려고 객단가를 확 내릴 수가 있어요. 확 내리면은 뭐 50만 원짜리 객실을 30으로 줄이면 OCC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OCC만을 봤을 때는 OCC가 확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객단가를 내려서야 올라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반영하려면 사실은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곱한 값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 곱한 값이 실제로는 그런 진성적인 그 레베뉴, 이게 결국은 매출액 반영이기 때문에 레브파가 매출액과 사실상 일치하는 개념이어서 호텔의 실적을 궁극적으로 보려면은 레브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ADR, 왜냐하면 ADR과 객단가와 OCC는 서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서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액, 영업 능력의 상승은 둘 다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두 개를 곱한 가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아까 앞에서 여기 ADR을 제가 개념 처음에 잘못 설명한 거는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네. 결국은 아까 말한 50만원 객당 평균 객실이 50만원이면 ADR은 50이고, 그리고 100개의 객실 중에 실제는 50개의 객실밖에 안 됐다 하면은 레브파는 25만원인 거예요. 전체 100개 객실 중에서 50개, 절반의 객실만으로 50만원을 버니까 전체 100개 객실 기준으로는 25만원 밖에 못 벌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운영 수익의 추정, 이거는 이 리츠 전체에 대한 거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저번에 1번 그 스퀘어 1 때도 본 자료인데, 이 신한 T&D 리츠의 경우는 임대료 수익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퀘어 1, 이게 지금 아까 파트 2에서 했던 자산이죠. 파트인데 왜 R을 썼나요? P죠. 저는 P를 못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P에.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아까 용산, 드래곤시티 같은 경우는, 그랜드 머큐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회사 딴에서 알아서 임대료가 들어오고 뭐 복잡한 그런 계정별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거를 합쳐서 퉁쳐서 배당 수입이라는 형태로 쑥 들어오니까 기타 수익, 운영 배당 수익이라는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직접적으로 그러면 스퀘어 1이 대박이겠구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때 한 FI7 볼까요? 이때 보면은 129억을 버는데, 그 중에 그랜드 머큐에서는 28억. 그러면 나머지 101억은
인천 스퀘어원이잖아요. 그럼 뭐야, 지금 스퀘어원이 대박 중요 자산이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수익이죠. 비용 차감 전이니까 결국은 이 녀석은 우리 그랜드 머큐어는 수익하고 비용 다 차감한 네팅한 최종 금액이 올라온 거고요. 아직 스퀘어원은 비용 차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감을 하면 비슷해지겠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28, 101억 외워야 되겠네. 101억. 근데 아까 FI7이었죠. FI7에서 보시면은 비용은 뭐 44억, 45억 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다 쳐서 결국 여기서 되는 네팅한 값은 56억 원이긴 하네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사실은 비용이 아니에요. 현금 베이스로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쓰는 비용이 아니어서 이것도 배당 가능 재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저쪽에서 지금 아까 자리치에서도 감가상각을 반영한 건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직접 갖고 있는 놈은 비용까지 차감해서 네팅한 녀석을 봐야 되고, 아까 지금 우리가 이번 파트 3에서 하고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은 이미 네팅한 금액이 올라온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반영하면 이 리츠 기준으로는, 전체 기준으로는 결국은 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난다. 근데 당기순이익의 마이너스가 배당도 못하는 엄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죠. 당기순이익이란 거는 회계적인 비용인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감가상각은 실제로는 이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플러스 현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FI1부터 당연히 플러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IS, 발생주의적인 IS로 추정을 하면 안 되고, 캐시플로우로, 사실 대체 투자할 때는 전부 다 이런 배당이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캐시플로우 베이스로 모든 걸 분석을 하고 이걸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공시된 자료다 보니까 공시된 자료에 뭔가 공신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캐시플로우가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는 BSIS가 더 메인이잖아요. 얼굴 마담이어서 IS를 쓴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하고 싶고요. 근데 IS는 어쨌거나 대체 투자할 때,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배당 금액을 추정하고 디폴트가 날지 말지 DSCR 계산하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캐시플로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훨씬.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공시 자료다 보니까 공신력이 캐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대표적인 얼굴마담인 IS를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 분석 서부 T&D 다시 한번 나왔고요. 서부 T&D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인천 스퀘어원 쇼핑몰에서 임대료 이런 놈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 스퀘어원의 72%며 그랜드 호텔, 레전스 호텔의 100% 전부를 담당하는 엄청 중요한 놈이에요. 이 녀석을 보면은 2019년 매출액은 1279억 이런 성장을 했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영업이익은 14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대비 흑자 전환을 했대요. 그래서 쭈루룩 하고 드래곤시티 호텔로 차익 규모가 급증했지만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니까 단기 순손실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좋아졌겠죠. 보시면은 2016년에는 1조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1조 빌리언이죠. 조. 그리고 1.7조 해서 결국 1.9조까지 올라갔고요. 자본은 부채는 그럼 6천억이었죠. 6,573억에서 1조까지 갔다가 여전히 올라가긴 했네요. 1.34조. 근데 이쪽은 아마 개발성이었으니까 이때는 아마 PF였을 거고, 요즘에는 있다면은 담보대출이겠죠. 담보대출. 훨씬 금리가 낮고 리스크는 좀 덜하겠죠. 예. 그런 거고, 부채 비율은 자산이 올라가니까 그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매출액은 아까 말한 것처럼 쭉 갔다가 많이 올라갔는데 코로나로 떨어졌다는 거고, 에비타가 현금 흐름. 에비타가 사실은 단기 순이익보다는 에비타가 아까 말한 감가상각을 다시 엎어준 거예요. 엎어줬다? 플러스 해줬다. 현금 흐름을 보고 싶을 때 에비타를 보통 쓰고요. 그럼 198억 원부터 187억 원, 339억 원까지 피크를 쳤다가 코로나로 마이너스를 먹었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 기준, 사업 분묘, 자산 및 실적 현황. 그냥 대충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쇼핑몰.
자산 기준으로는 그냥 지금 2020년을 볼까요? 4,653억 원. BS 기준으로는 쇼핑몰의 비중이 저렇고 물류시설은 3,965억 원, 관광호텔업은 8,533억 원, 석유류 판매는 작네요. 184억 원, 임대 및 기타 사업은 자산 기준으로 2,453억 원. 결국은 1.9조 중에서 여기가 제일 관광호텔업이 자산 기준은 제일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볼까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쇼핑몰에서 300, 그리고 물류에서 59억 원, 호텔에서 405. 여기서 석유는 적죠. 그러면 결국 자산 기준으로는 여기가 월등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뭐 쇼핑몰 쪽도 많이 치고 올라오는 수준이고요. 사실은 손익이 중요하겠죠. 알짜는 어딘가를 손익 베이스로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4억 원, 이쪽은 플러스 28억 원, 이쪽은 마이너스 209억 원. 오, 여기는 뭐로 결과적으로는 여기 관광호텔업이 아마 손익 베이스에서 메인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꽝 깨진 거고 2019년에선 그럼 에이스였겠죠. 아니네요. 여기서도 마이너스였네요. 아직 준공하고서 안정기였나요? 예. 일단 관광호텔업이란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일단 8,000원 메인 자산을 가지고서 영업을 걸고 있으니까 여기가 싹 올라와야 이 회사의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서부 T&D는 뭐 요거는 그냥 쓴 거예요. 지금 요거 서부 T&D를 보고 싶은 것보다는 요로 항상 그런 투자 설명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까 개발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본건은 뭐 스퀘어 근처에도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용산 드래곤시티 근처에도 많은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 개발 계획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유의하세요. 너무 좋게만 보지 마세요. 항상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리고 향후 국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개발 예정인 부동산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서부 T&D의 현금 창출 능력 및 재무 상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부 T&D가 악화될 경우 임대료를 수취하는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상 페널티 존재에도 불구하고 서부 T&D 지급 능력이 악화되면 임대차 계약 중도의 해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공실 리스크 가능성을 상존한다. 결론은 조심해라. 서부 T&D한테 우리는 많은 서부 T&D와의 계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안정화했기 때문에 서부 T&D가 나빠지면 좀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결국은 그런 최후의 리스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개발 계획도 계획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한테 좀 환기시키는 그런 말이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진짜처럼 말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고요. 지금 아까 ADR하고 이럴 때 잠시 헷갈려서 딴소리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똑똑한 스마트한 YG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